오늘 미국 지수 움직임 보면요. 이렇게 하루 움직임이 장이 계속 밀고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1%, 2%가 넘게 끝났어요. 사실 어제 아시아 시장도 오르락내리락 좀 했고, 물론 플러스일 건 데가 많고, 오르락내리락 좀 했고, 유럽도 약간 강도가 떨어졌었거든요. 상승 강도가. 미국 줌에서도 상승 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이 그나마 가장 강도가 셌습니다. 근데 전 다음 주에는 또 눈치 보기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뭐 천연 석유 시장, 천연가스, 원자재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석유가 오르락내락을 막 하고 있어요. 100달러 언저리에서. 한동안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휴전이 금방 될 것 같다 같은 모습도 계속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전쟁 협상, 외교 협상 이런 것들은 말은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무엇인가 행동으로 액션이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말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협상을 최종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그냥 쏟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선은 그 유리한 고지의 한 말을 하나 더 실어줄 수 있기 위해서 계속 전쟁은 지속되겠죠. 저희 뭐 휴전 협정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6.25 때.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관련된 경제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거론하고 끝낼까 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사실 저는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경제 어떻게 되겠느냐 뻔히 그냥 보이는 상황이 그냥 어떻게 될지 뻔히 드러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 국가 부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도를 일정 부분은 갚아서 뭐 달러로 지급했다, 뭐 어디는 또 달러로 지급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월간 지급은 일단 돼서 이번 기회는 위기는 넘어갔고 4월 들어서 다시 도래하는 그것을 지급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국가부도 얘기를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흑자부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국가부도다라고 하는 걸 지금 시점에 4월, 5월 이때 바로 충격이 우리가 과거 국가부도가 났을 때와 같은 것처럼 보이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부도 일단 이걸 먼저 볼까요? 외환보유액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6천억 달러가 넘어요. 6,430억 달러일 거예요. 아마 마지막 보였던 게. 이 중에 많은 부분들 여기 있네요. 6,430억 달러인데 많은 외환보유고를 쓸 수 없도록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보면 이게 러시아의 대외부채거든요. 대외부채는 4,78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외부채, 외환보유고로 대외부채를 다 갖고도 남거든요. 근데 자금을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못 갚으니까 사실은 부도라고 하지만 그 부도라기보다는 줄 수 없는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국가 부도를 내겠다라고 막 이런 뉘앙스를 던지고 있긴 한데 그것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국보펀드, 각 국가들이 운영하는 펀드 있잖아요. 그 국보펀드 랭킹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러시아 국보펀드거든요. NWF. 얘가 1,83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갖겠다고 루블로 주겠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이 국보펀드 이거 들고 있다가 이거 청산해가지고 상환시켜줘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루블로 갖겠다 그러니까 나 속칭 그 배짜라 있죠. BJR. 배짜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들을 청산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강제 청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짜라를 쉽게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스위스 비밀 금고에 258조 원이라는데 258조 원이면 한 2,300억 달러 정도 되려나요? 정확히 계산을 두들기지 않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방 러시아 스위스가 중립국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방 제재에 지금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함부로 나 스스로 부도를 내기도 어려워요. 지금 해외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동결된 것들이.
그리고 러시아가 수출이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석유 수출.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 수입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무역 수지거든요. 수출하고 수입한 걸 빼게 되면 해마다 만들어지는 무역 수지, 그러니까 월간 2022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진 무역 수지가 210억 달러 흑자거든요. 210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면 연간 한 2,400억 달러 정도가 달러 유입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단번에 뭐 확 그 재정이 고갈되거나 이래가지고 아사되거나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쑥대밭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기간에 문제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러시아 루블하거든요. 이게 장중 달러당 150 루블이 넘었다가 어제 종가가 107 루블로 내려왔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 결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자 결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치가 지금 정당한 가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밑에 거래량이거든요. 일간 거래량인데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루블화 결제 때 있었던 거래량이 쭉 있잖아요. 루블화 거래량. 이 거래량도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루블화 가치가 이게 정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환율은 그 러시아가 실제로 국가부도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 실질 부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선언적으로 국가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도가 안 난다는 거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부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러시아로 인해서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그러니까 상환하지 못하는 부도가 발생한다고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큰 충격파나 여파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자금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서방에서,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막혀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라 금융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환율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통화가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통화가치 폭락에 대한 움직임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30년 전 러시아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 러시아 지금 미 하원에서는 세계국 지위를 박탈했고요. 유럽은 이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최혜국 지위, 무역 최혜국 지위를 박탈할 거기 때문에 수출입의 관세가 급등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 무역 중에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는 관세를 높여버리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관세를 높여버리면 결과적으로 러시아산을 수입할 때는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러시아 걸. 그 다음에 수출할 때는 비싸게 팔고, 그건 그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살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면 국내 내부 물가는 급등하게 되겠죠. 러시아의 물가는. 따라서 수익은 줄어들고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패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러시아에서.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라가면 더더욱 2, 3중고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 벌써 사재기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세게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최혜국 지위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겠죠. 물가의 압력이.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그 해운업체들이 러시아 노선을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동량 감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비싸도 물건을 사다가 들여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항공 쪽도 러시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겠죠. 철도 하나 남았는데 서방 쪽에서 들어가는 철도는, 유럽 쪽에서 들어가는 건 아예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일 거고, 중국 쪽에서 움직이는 거 정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반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1월 달에 8%가 나왔지만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 올라간다는 건 좀 너무 과도한 상황일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에 IT 버블이나 이런 거 난리칠 때,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98년도에 IT 버블이 아니고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있었던 100%가 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움직임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도의 차가, 강도의 차가 좀 점진적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일보 기사를 보면요, 여기는 내외일보 기사고 3월 2일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기자분 성함이 없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기사가 가장 중요해요. 서방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교역,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외국 자본이 러시아를 탈출이 점점 가속화될 거고, 이 경제를 파괴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러시아를 왕따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이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정치 군사적으로 놓고 보면 서방 세력이 조심해야 될 건 딱 두 군데거든요. 푸틴하고 시진핑.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서방 국가가 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푸틴도 침공을 하기 전에는 대립 관계,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대립 관계는 맞지만 실제로 그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거든요. 서방도 마찬가지고. 서방이 제재 액션이나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푸틴하고 시진핑이 지금 가장 주적인데, 그 두 개의 주적 중에 한 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서방 쪽에.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액션을 외교로 집중시키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푸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를 쭉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눈에 바로 보이는 거는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철수해버리면 맥도날드 매장 내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실업이죠. 모든 서비스업 매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실업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로 이제 그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여행업계나 관광업계의 실업이 대규모로 양산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보고 얘기를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그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좀 과거 추세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 12월 달에 한 4.28% 정도 나왔거든요. 얘가 여기 보면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때만큼 급등하는 현상이 보일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보일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양산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중앙은행 데이터입니다.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잖아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사실 서민고를 시달리는, 그러니까 생활고를 시달리는 서민들은, 대부분의 러시아의 서민들은 이자 금액이 올라가서 이자를 많이 받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실업에 이자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들로 가게 되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서민들이 죽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경제기사인데, 이거는 3월 17일자 윤주혜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게 루블화까지 폭락해서 임금 인상은 꺼냈는데, 문제는 사재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해외로 막 떠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한 8%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볼까요? 푸틴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일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푸틴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서방은 이걸 일시적으로 만들지 않고 추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차트에서 보듯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그 고용, 실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98년도부터 99년까지 1년간 쭉 올라갔죠.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죠. 추세적으로 계속. 이건 상당히 오랜 기간 실업이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추세를 유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푸틴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불안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서방이 지금 현재 원하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러시아의 대내외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국내의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수출하고 수입액을 보면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건 주로 농심 여기 뭐 28%, 8.8%가 농식용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광물, 화학, 뭐 철강 뭐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외부에서 제재를 하기가 녹록치 않은 거는 아마 농업 쪽에서 있는 밀 같은 것들, 그다음에 광물,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 그거 정제한 일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수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을 졸라서 무엇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결과적으로 생필품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화학 제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섬유, 의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있죠. 농식료품, 이건 가공된 농식료품 아닐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이 상당히 품귀 현상을 보이고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겠죠. 정치적 입지를 뒤흔드는 데 가장 좋은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업을 양산하고 그 행위를 서방이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러시아도 여기 보면 중국이 러시아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뭔가 완전히 쥐어짜면 중국까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유출할 수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어떤 형태로든 물품을 공급하거나 일부를 사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중국이. 또 하나는 떨어져 있는 것도 사준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겠다고 인도 얘기를 하잖아요. 특이한 건 인도는 쿼드 멤버에 인도가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의 제재는 참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국제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하는 게 지금 현재 국제 정세지 한쪽으로 무조건 쏠려가는 게 국제 정세가 아니라는 걸 좀 우리나라의 일부 그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새는 막 중구난방이죠. 이스라엘 그 사우디하고는 손잡고 UAE하고 사우디는 손잡고 이란하고는 맞붙여서 난리를 치고 뭐 이라크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관련된 기지가 들어가 있고 중동에 이게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옛날에는 사우디가 미국하고 계속 짝짝꿍을 했는데 미국이 푸틴 반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뭐라 안 하니까 사우디가 미국 말을 안 듣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란하고 핵 협상을 또 타결하려고 또 미국은 하고 있고 이 지금 국제 정세는 자기 국가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지 과거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였던 그런 형태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파가 집권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외교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좀 약간 이상한 것으로 옆길로 샜는데 여하튼 그래서 목을 쥐어짜고 있긴 한데 어떤 형태로든 물건을 팔거나 혹은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영역은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사야 될 물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수익, 그 수출 쪽의 원유나 이런 쪽이나 천연가스 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 밀, 농산물 이런 것들은 뭐 당장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고 다만 이제 수입 규모를 줄일 수는 있겠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도 녹록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독일이 노르웨이하고 수소관 그러니까 천연가스관 연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르드 스트림 2를 완성했는데 그거 닫아놓고 안 열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근데 그거를 노르웨이 쪽으로 옮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얼북 에너데이터.net에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 생산이거든요. 2020년도 보시면 미국,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 쭉 내려가다 노르웨이 나오죠. 노르웨이도 만만치 않게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수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쪽. 그러면 유럽에서 러시아 쪽으로 천연가스를 쓰는 곳이 많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독일은 아예 거의 100% 러시아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수입을 했었거든요. 미국산 천연가스는 수입을 안 하고 왜냐면 미국산은 배로 실어 날라야 되고 러시아는 그 가스관으로 하니까 훨씬 더 비용이 싸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노르웨이 쪽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 쪽으로 계속 실어나가는 비중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천연가스 판매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중국에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IEA 데이터인데요. 유럽이 어떻게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러시아에 대한 수입을 1년 내에 여기 보면 1년 내에 줄일 수 있나 이렇게 나옵니다. 1년 내에. 밑에 보면 방법이 나와 있어요. 10가지 방법. 이거 번역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 10가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체결하지 말라. 대체 소스 가스 뭔가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라 이거죠. 저장 의무해라. 그 다음에 풍력, 태양열 프로젝터 이쪽에 매출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 바이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뭐 난방, 보일러 교체 나옵니다. 여기 보일러 교체,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온도 조절 낮추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것도 있고 다른 쪽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것도 있고 또 에너지 생산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란이 스물스물 보시면 천연가스를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개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의 핵 합의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하고 상관없다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오듯이 이란이 요번에 핵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하고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란은 여기 보시면 앞에 보이듯지만 여기 보시면 이란이 천연가스 3위죠 생산. 그리고 이란은 석유도 보면 천연가스 3위 석유도 여기 보시면 쭉 보면 이란 어디 있죠? 이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9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하고 천연가스의 공급처 그러니까 유망한 공급처거든요. 핵 합의가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가 되게 되면 양쪽 다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러시아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IEA 데이터인데 2022년 3월자 5일 시장 리포트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유일한 그 생산자들인데 잠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량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뭔가 움직임이 발동하면 그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밑에 보면 이란이 아직은 핵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기 전에 약간 절뚝거린다. 그러니까 아직 확연히 끝날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란 핵 협상 타결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흐름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정리를 해보면 천연가스나 원자재, 천연가스, 석유, 밀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수출 규모가 이 제재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은 그러니까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반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려면 과거의 가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 물가는 급등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뭐 이런 형태가 진행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게 서민들에게
그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샀어야 되며 거기다 실업은 대규모로 양산돼서 고통스러운 것. 그다음에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상당히 높은 것. 이자 부담이 높다는 얘기는 투자 여력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장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도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과 고용 부분의 악순환이 푸틴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서방은 작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러시아는 무엇인가 큰 변화의 흐름,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러시아의 그 입김이 상대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의 많은 부분을 일정 부분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핵을 쓰겠다거나 화학전을 하겠다거나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한동안은 군사 비축을 하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군사력을 쌓아가지고 한 방에 다 소진해 버렸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것도 탁월한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했는데,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 중에 군사 지역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됐는데 그거를 착복했다는 얘기들이 소물소물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보는 러시아는 아주 단순합니다. 서방 쪽에서는 러시아의 국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거를 쉽게 제재를 풀어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스위프트망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주는 건 괜찮지만, 예를 들면 뭐 최애국 지위는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주요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 고가품들은 수출을 안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제재하거나, 그다음에 군사나 뭐 국방이나 뭐 이런 그 기술력 관련된 그런 제재들, 수출 제재들 이거 계속 가져갈 거 같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 쪽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한동안 사라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의 향후 미래고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그 서방 국가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특히 유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또 침공할지 모르죠. 물론 군사력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당장 침공은 안 하겠지만, 나토 중에 뭐 발트 3국이나 이런 조그만 국가들이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몰디브 동쪽에 러시아군이 진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루마니아 뭐 이런 데 다 접경한 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형태로든 소멸될 때까지는 뭉치는 행위를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